지금 굉장히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무주택자들보다 더 힘듭니다. 왜죠? 지금까지는 신도시 역할을 한 것 중에서 혹시라도 입지가 나쁘거나 상품 경쟁력이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가 없으면 가격이 빠질 겁니다. 이게 이제 실거주 목적이 결부돼서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 때는 어차피 내가 평생 사야 될 집이니까 네. 빨리 사는 게 맞고 대출을 최대한을 끌어들여도 뭐 40%밖에 안 주니까 최대한 쓰는 거로 해서 빨리 삽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네. 만약에 1주택자에서 네. 집을 두 채 또는 2주택인데 세 채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가능합니까? 이건 또 생각을 다시 이건 또 완전 전략이 다른 얘기죠. 다르죠.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건 무주택자가 첫 번째 집을 살 때 그건 진짜 말씀드린 거고 과감하게. 네, 첫 번째 집은 사고 치세요 그냥. 정말 예. 최대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사고 치는 게 맞다라고 맞습니다. 다년간의 경험을 네. 강력하게 하는데 분명한 건 무주택자가 첫 번째 집을 근데 이제 다주택자들 뭐 한 네. 채가 두 채가 세 채 될 때는 지금 또 약간 어떻게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가 다르고요. 1주택자가 다르고 다주택자가 다릅니다. 일단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이 말씀을 드렸고 제 후배들 결혼할 때 저한테 주택 상담을 하러 왔는데 10명 다 전세 월세 갖고 왔는데 설득을 해서 집 마련을 시켰어요. 다 저를 고마워합니다. 10년 동안에 그렇게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고를 과감하게 치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했던 것 같고요. 특히 강남 사신 분들은 제일 행복했죠. 첫 번째 집을 강남에 살다니. 그때는 대출이 가능했던 시기니까 10년 전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2012년도에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붙어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강남도 1억 차이밖에 안 돼. 그럴 때 좀 대출 더 받아오라고 해서 제가 사게 했어요. 그냥 1억만 더 주시면 됐으니까. 지금 그게 한 20억 가까이 올랐어요. 그럼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평생 월급 받을 돈을 강남 집 저는 앞에서 그 친구한테 계속 고기를 사다 얻어먹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제가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아서. 다주택자들은 제가 드릴 말씀 별로 없어요. 이분들은 알아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세금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두 채가 다르고 세 채가 다르고요. 또 다주택가 다르고 이게 또 매도할 때가 또 중요하신 분이 있고 종부세가 부담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종부세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파시는 게 맞는 거고요. 당장 매도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가 정말 많이 나온다. 종부세 내면서도 몇 년은 버틸 수 있다. 그런 좀 전략을 따로 갖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조언 드릴 필요는 없고 이미 다 그런 거 하실 겁니다. 중요한 게 1주택자 분들이실 텐데요. 지금 굉장히 이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무주택자들보다 더 힘듭니다. 왜죠? 시세가 올랐어요. 근데 이분들은 투자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올라서 기분이 좋으신 분들도 있겠는데 이분들은 이사 갈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가 문제가 아니라 재산세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부세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 몇 프로 정도 되고 전국적으로는 한 2,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다수는 아닌데 재산세는 다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종부세든 재산세든 1,000만 원에 내던 분이 1,500만 원 내라 그러면은 짜증나는데 냅니다. 한 40만 원 내던 분이 100만 원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이 부담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아마 10년 전 정도에 집을 샀을 거잖아요. 네. 그때는 대출 70%가 나왔죠. 대부분 대출이 잘 안 갚습니다. 아니 원금을. 그래서 지금 그 대출 원금을 갚고 다른 데 이사 가는 순간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일단. 그렇죠. 줄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하나 쉬운 예를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에 그 마포구 아현동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고 하는 마레프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분양을 해서 입주를 했어요. 분양가가 34평 기준으로 6억 7억 정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17억 하거든요. 10억이 네네. 올랐죠.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이분이 그때는 그냥 대출을 거의 70% 받아서 샀는데 대출이 그때 6억이니까 4억 정도 받으신 거죠. 17억이 됐잖아요. 네. 이분이 이걸 팝니다. 파는 순간 일단 양도소득세를 매덕 내야 돼요. 그리고 대출을 또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이 아마 손에 쥐어지는 게 10억이 안 될 겁니다. 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에 34평 살았는데 24평도 못 사요. 이미 12억이거든요. 계속 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이사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분들이 제일 짜증난 상황인 거예요. 일단 대출 규모도 줄었고 시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공공 가끔 세미나나 이렇게 정책적인 자문할 때가 있는데 다 주택자들은 모르겠지만 1주택자, 무주택자들은 대출 좀 올려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다음에 좀 이런 세금 부분들도 좀 완화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주택자 분들은요 무조건 집을 팔거나 무조건 사지 마시고 내가 이 집을 팔았을 때
때 내 손에 쥐어지는 현찰이 얼마인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다주택자들은, 그리고 다주택자라는 얘기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시니까 뭐 준 전문가가 되셨겠죠.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세무사들도 헷갈려 하거든요. 지금 세금이 너무 복잡해 있어갖고. 사실 저도 예. 세무사지만 세무사들 업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3 수험생들 수포라는 거 있잖아요. 수학폭이 양포세. 양도소득세 예, 폭이 그러니까요. 세무사 예. 양포라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뭐 주식하고 계시니까 그거 안 하실 텐데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사 분들 중에서도요 양도소득세는 아예 안 하시는 분이 최근에 많아졌거든요. 너무 법이 자주 바뀌고. 예, 자산 배분만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시지 양포세는 왜냐면 어설프게 했다가 분명히 그 위약금 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는요 세무사한테 맡기는 거죠. 예. 왜냐면은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지금 부동산 그 중개사 공부하면 세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법이 워낙 많이 바뀌었고 특정 시점 이후부터 적용시켰어야 되는데 이전에 산 것들까지도 다 소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 세무사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저는 국세청한테도 물어보라고 말씀드려요. 서로 책임을 나눠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책에 대해서 할 얘기는 거의 다 마무리를 했고 이제 조금 더 실제적인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달이 아직 안 됐죠.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네, 4월 7일 날 선거했습니다. 전 서울시장이신 오세훈 이제 현 서울시장이 됐죠. 그리고 또 내년 4월엔 또 대통령 선거가 또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부동산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대출, 세금 이런 게 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서울시장 선거 또 내년 대통령 선거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 좀 다른 판도, 다른 변화들을 분명히 불어일으킬 것 같으신가요? 어떤가요? 저는 뭐 큰 차이는 없을 네.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님이 당선이 되셨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여당에서 했던 정책들에 대한 규제가 많다라고 규정을 하신 것 같고 규제들을 다 풀겠다라고 공약이 드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민주당 후보도 그렇게 같은 공약을 넣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공약 뭐 규제는 풀어질 것으로 봤었는데 일단은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임기가 1년밖에 안 돼요. 내년 6월 1일에 지방선거를 또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고 그냥 중간 내년 선거를 위한 중간 평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대하는 건 내년이죠. 왜냐하면은 이번 선거가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이번에 야당이 이겼거든요. 그러면 현재 정부가 했던 정책들에 대한 저는 비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인기가 많거나 박윤희 후보가 인기가 많아서 그게 한 것이 아니라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예, 그렇죠. 뭐 여러 다양한 정책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거의 이제 공약이다 부동산만 네, 나왔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전에 규제 일변도로 나왔던 정책들을 조금 완화 측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전에는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메시지를 줬었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서로 공감을 했고 공급 사인을 줬거든요. 그러면 일단 신도시에 공급하는 것 플러스 이 도심 내에 있는 정비 사업들을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그래서 지금 공공에서는 뭐 공공 재건축이든 공공 주도 재건축이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전보다는 공급이 좀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공급 물량들이 들어올 때쯤이면은 시장이 조금 지금보다는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일 텐데 향후 몇 년 동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전 4년 동안 공급을 안 했기 때문에 향후 4년 동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조건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지나 좋아하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안 올랐는데 향후 4년 동안 공급을 할 거잖아요. 공급이 또 쌓이게 되면은 그 안 올랐던 지역들은 빠질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올라가는 지역들은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지는 지역들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양극화라기보다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지금 내집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사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조건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하급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 서울 쪽은 주춤하고 네. 경기도 인천이 더 많이 올랐어요. 최근 몇 개월 동안에.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밀려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밀려서 어쩔 수 없이 글로 간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꼭 집을 사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전세 월세 사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집을 사시는 것들은 조금 더 좋은 입지나 좋은 상품을 사시라는 말씀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뭐 모든 지역이 다 오르고 다 내린다 이렇게 전망할 수는 없고요. 분명히 더 올라갈 지역들은 분명히 있고요. 4년 동안 계속 빠질 지역들도 가격이 빠진 지역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좀 구분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서울시장 또 내년 대통령 선거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주택 공급 정책을 좀 확충한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주택 공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당장은 안 될 테니까 4년 동안은 방법이 네, 없어요. 당장은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기보다는 네. 기존에 올라가던 것들은 계속 또 올라갈 여지가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또 못 오르는 입지가 별로 안 좋아서 못 오르는 거는 얼마 있으면 또 주택 쏟아지는데 하고 또 계속 또 안 오르고 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3기 신도시를 7월 달부터 사전 청약을 합니다. 올해 32,000세대, 내년에 32,000세대, 2년 동안 64,000세대인데 굉장히 큰 양이거든요. 서울에는 4만 세대 이상 공급하면은 과잉이에요. 근데 지금 서울수를 분산시키려고 지금 거의 6만, 주민등록까지 다 합치게 되면 18만을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수요가 분산이 되느냐? 서울의 테두리 지역만 분산이 됩니다. 메인 지역들은 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왜 신도시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지방이라든지 수도권이 약한 지역들은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있고 감소한 수요들이 다 서울 한가운데로 가는 것들이거든요. 일자리가 강남구에만 생기고 있어요. 뭐 따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로 출근하실 분들이 다 일로 오고 싶어하는데 집들이 없다 보니까 올라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들인데 외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수요들 다 막을 겁니다. 3기 신도시 입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지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가 인기가 좋잖아요. 분당, 일산, 홍천, 3번 이런 데들이 지금 인기가 많은데 그 1기 신도시랑 서울 사이에다 만드는 게 3기 신도시예요. 그 입지가 더 좋잖아요. 일기보다 더 가까운데 그리고 더 새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좋을 거잖아요. 1기 신도시 포함해서 2기 신도시 말할 것도 없고 아마 3기 신도시한테 경쟁력이 밀리는 데이 생길 거예요. 서울은 어차피 경쟁이 아니고 여기는 들어오는 막을 경쟁. 그러니까 3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떨어지는데 지금까지는 신도시 역할을 한 것 중에서 혹시라도 입지가 나쁘거나 상품 경쟁력이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리모델링 이슈가 없으면은 가격이 빠질 겁니다. 거기 지금 살고 있으신 분들은 고민 좀 해보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사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고요. 다행히 지금 1기 신도시들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좋기 때문에 아파트만 새 걸로 되게 되면 경쟁력이 생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가 없는 1기 신도시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입지로 떨어진 지역들이 있고 심지어 1기 신도시가 또 아닌 입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절대 가격이 빠진 지역들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네. 어딘가요? 대표적인 지역이 작년까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올라서 지금 좀 다시 따져봐야 되는데 2019년도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 서구 빠졌었고요. 파주 빠졌었고요. 김포 빠졌었고요. 인천 서구 빠졌었거든요. 일산, 파주, 김포 사시는 분들 지금 속상하시겠다. 근데 최근 1년 동안 올랐어요. 또 다행히. 왜냐면 다행이네. 서울이 집을 거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서울 분들이 다 글로 갔습니다. 최근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지역들이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산 신도시가 낡을 때 파주 운정 신도시를 개발했어요. 김포 한강 신도시를 개발했고 인천 서구에는 검다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니까 서로 수요를 나눠 먹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뒤에 배후 수요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긴 다 끝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좀 수요가 밀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물량들이 동시에 공급되다 보니까 가격이 빠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3기 신도시가 그보다 더 많거든요. 그 2기보다 더 많아요. 그럼 이거는 딱 불보듯이 뻔하잖아요. 수요가 지금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 그럼 뒷지역들은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쨌든 지금 들으면서 아마 자기가 사는 동네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또 그 외 지역들. 여러분들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시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요건 좀 원론적인 얘기 하나만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 이 책 자체도 그래도 우리 주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쓴 거고 오늘 질문도 대부분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어디 뭐 지방 땅 하나 사놓고 그냥 한 20년 30년 갖고 있으면 돼. 야, 그 상가 하나 사놓으면 뭐 금리보다도 한 2배 3배 이렇게 수익성도 있으면서 또 나중에 또 재산도 남아있고 뭐 해서 크게 봐서는 주택 투자와 이제 대칭되는 개념으로 뭐 상가 투자 아니면 이제 토지 투자 뭐 이 정도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을 텐데 대상을 첫 번째 집 산 이후에 다주택으로 재주택을 계속 사는 것과 또는 뭐 상업용 부동산 상가 같은 걸 투자하는 것과 토지 투자하는 것과 어떤 장단점이 있을 텐데 깐 구분 한번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투자의 난이도를 보면요. 네네. 주택이 압도적으로 쉽고요. 가장 쉽죠. 왜냐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접근성이- 솔직히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이건.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입지 좋아하는 아파트 사면 그거는 절대 안 빠져요. 본인들이 잘 압니다. 본능적으로. 굉장히 뭐 논리적으로 데이터 분석하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내분한테 물어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분들은
남편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랑 학원 보내고 본인들 스타벅스 한 잔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식사할 수 있는 그 정도 생활 환경이면은 절대 집값이 안 빠지거든요.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남자분들은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건 본능에 맡기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주택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실거주 투자가 있는데 일단 그걸 일단 쉽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익형 부동산들이 있어요. 월세를 받는 것들, 상가, 그다음에 뭐 오피스텔, 그다음에 뭐 도시용 생활주택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수익률을 계산해 봐야 돼요. 수익률. 네, 수익률을 봐야 돼요. 내가 투자해서 몇 %나 수익이 그렇죠. 나는지. 이건 시세가 올라가면 플러스 알파 수익률이고요. 그걸 따지시면 안 되고요. 지금 뭐 대출 받아서 투자했을 때 대출이자 갖고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남는지, 좀 시장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은 경쟁 기업이 생기게 되면은 양분이 되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옆에 똑같은 오피스에 생기게 되면요, 바로 뺏기고 심지어는 이쪽으로 뺏깁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새 거에 무조건 지거든요. 똑같은 오피스텔이 있는데 여기는 10년 차고 이건 새 거면 당연히 같은 가격이면 이리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는 수익률이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오래된 오피스텔 상가들 중에서 계속 경쟁 뭐가 생기는 데들 같은 경우는 10년 전 월세보다 더 조금 받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따져보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이 수익률 자체가 금리에 거의 비례하거든요. 금리가 낮아지면은 수익률도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부는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수익률하고 경쟁 상품들이 들어온지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투자의 최고봉은 토지거든요. 토지는 이게 수익형이 아니잖아요. 실거주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시세 차익 목적으로 가는 것들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 시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뭐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개발 계획, 법안, 그리고 이제 미래 발전 가능성, 아무튼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해야 되고요.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5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굉장히 좀 고차원적입니다. 그래서 주거랑 수익형이랑 토지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고요. 당연히 수익률은 토지가 제일 많습니다. 리스크가 제일 많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를 끝까지 하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이건 좀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좀 이 끝까지 하실 자신이 없는 분들은 주택만 하시는 것들이고요. 조금 여력이 되시면은 한 수익형까지는 하셔도 된다라고 좀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아직 무주택자분들은 무조건 주식도 포함해서도 1순위가 내 집 마련이니까 그 이후에 뭐 집을 한 채 더 사실지 뭐 수익형 부동산을 하실지 토지를 하실지는 난이도 점점 어려워지고 하니까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내 집이 없는데도 막 오피스텔 투자하거나 뭐 지방 땅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로 귀결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해서 그렇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업 계획서도 모르고 이게 지금 얼마 버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뭘 솔직히 파는지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알고 하셔야 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가를 투자했는데 특히 분양받는 분양상가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100% 필패거든요. 분양상가로서 수익이 나온 경우는 없어요. 상가를 테넌트를 못 채웠잖아요. 근데 그래서 월세를 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토지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새만금이 뜬다고 하니까 새만금에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새만금 얘기가 지금 25년 차거든요. 지금 아직 실체가 아직도 저도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새만금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거기에 어떤 입지,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들어갈지는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좀 더 깊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깊게 하실수록 생각보다 할 것들이 또 꽤 많다라는 좀 그런 좀 긍정적인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책부터 해서 실제 불거지는 이야기들까지 다 해봤고, 마지막으로 주식 쪽엔 주린이 뭐 코인 쪽에 코린이 근데 부동산도 뭐 나이 뭐 한 30, 40대 넘은 분들은 그래도 내 집 마련 꿈이 있으니까 다 하겠지만 20대 이제 막 뭐 초월급 받고 이런 20대 분들은 청약저축조차 없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 불인이 사회 초년병 분들한테 인생의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그 분야에 계속 있으시라는, 계속 그 포함해 있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청약 통장은 몰라도 되니까 일단 만들어 두세요. 만들어 두시고 무조건 만드셔서 무조건. 10만 원씩 넣으셔야 됩니다. 그 이하도 안 되고 이상은 필요 없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일 그런 뉴스들을 보셔야 돼요. 책을 보시면 더 좋고요. 일단 뉴스를 매일 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식하시는 분들 지금 슈퍼개미 이세무사님 TV 보시는 것처럼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빠숑이 산다 싸기 블로그나 유튜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침마다 매일 라이브 방송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시장에 참여 계시다 보면은 아마 계속 뭔가 보이실 겁니다. 지금은 이게 트렌드구나, 이것들 좀 봐야 되겠구나, 이런 공부가 더 필요하겠구나. 그때부터 시작하신 것들이거든요. 그 전에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시는 것들은 절대 반대고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못하는 것들 구분하실 수 있을 때부터
본격적인 공부 시작하시고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단 김학렬 저자님께서도 공부 중요성 계속 말씀드렸고 내 집 마련은 이건 필수잖아요. 우리가 뭐 살면서 언젠가는 분명히 내 집 마련할 테니까 부동산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 서울편은 8개고 경기편은 6개의 시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또 그 구와 그 시들 아니더라도 우리 김학렬 저자님께서 여태까지 쓰신 굉장히 많은 책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하고 유튜브명이 똑같죠. 빠숑의 세상 답사기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가셔갖고 블로그도 구독 누르시고 유튜브도 구독 누르시면 굉장히 좋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젊은 분들 아직 내 집이 없으신 분들은 나도 빨리 집 사고 싶다 이런 꿈을 구체적으로 좀 꿨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에 집을 사고 싶다. 그래서 그게 이 방송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아주 짧게 마지막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아무튼 뭐 지금 이제 부동산이 본의 아니게 이슈에 올랐는데요. 좀 부동산보다는 좀 주식시장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업체고 실제로 저희가 일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뭐 코인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도 큰데 그냥 20대 분들이 오죽 답답하면은 잘 모르는 투자를 하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코인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좀 공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기준을 좀 정확히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이정훈 세무사님이나 저 김학렬 소장이 그런 역할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채널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채널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